너무나 오래되고 심각하여 위기 상태로 접어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톨레미의 지공설은 별과 행성의 위치 파악에는 너무나 놀라운 정확성을 갖고 있었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 계속해서 스핀하면서 이 위치가 꼭대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내년 오는 그 추분 시점이 바뀌어지는 세차 운동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공설로 이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제기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갈릴레오가 진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기존하고 있던 파동 이론으로서는 스펙트럼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뉴턴이 빛과 색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이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기존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대규모로 파괴해버리고 정상적 과학의 문제와 기술의 거대한 전환을 혁명적으로 가져왔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론이 출현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전문가들은 불안정 상태, 인시큐리티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 불안은 기존하고 있는 표준화학으로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 수 없었다는데 기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모색하게 되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돌파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심각하고 깊은 옛 이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새 이론은 일관성과 단결함을 유지하면서 옛 이론의 모순을 강력하게 해결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는 옛 패러다임이 다 붕괴된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성령 운동, 제자 운동, 이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 21세기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 패러다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패러다임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쇄 매체에서 다매체로,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사이버 세계로, 산업시대에서 지식 창조 시대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북미 중심 세계에서 동아시아 중심 세계로 넘어가는 거대 변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하는 Great Transformation 세계로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델로는 이 새 세상을 살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탄해 보이던 미국과 유럽조차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적인 자본주의 몰락을 경험했고 남유럽은 계속해서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기존 모델을 폐기 처분하고 새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를 사상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영역에도 거대한 디스토피아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정부, 은행, 기업, 신뢰지수는 추락하고 사회는 중심 잃어버렸고 지성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심을 따라서 영혼을 무지막하고 교환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받치던 공동체들의 모든 고유 가치, 신뢰 등이 상실하고 붕괴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조지 프리드만이 그 Next Decade라는 책을 2011년에 썼는데 2011년에서 2020년대까지 어떤 10년 동안 이 시대의 상황 한마디로 우리는 프레자인 타임 정말 깨어지기 쉬운
언제 세계 전체가 붕괴될지 모르는 이런 프라이자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윤식 선생이 2020에서 2040년 한국교회 미래지도 2라는 책을 냈는데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 골든타임이다. 부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니라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냐 죽느냐 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기 진단은 인구 특성과 경제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한 명의 신학자로 볼 때 우리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안토니오 네르리가 이야기를 한 다중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 제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항구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다중전쟁은 2007년 샘불교회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로부터 출발이 되었고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메이저 교회, 10대 교회가 다 내분에 휩싸였고 깊은 내홍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제국 안에는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다중 세력들이 첨단 이 매체를 다 이제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실시간 다매체를 통하여 전쟁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가톨릭하고 불교는 동맹을 맺었어요. 가톨릭과 불교는 동맹을 맺고 석탄일이나 또 이제 성탄절이나 서로 덕담하고 한국 국민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한 종교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덕담도 나누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보수 진보가 매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종교자유연구소라고 하는 이 조그만 연구소가 이제 국책 사업을 가져오면서 기독교판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이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개교주의고 그래서 한국은 전략도 없고 연대도 없고 사실상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 개신교는 엔진도 꺼졌고 날개도 꺾였고 브레이크도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의 거시적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와 초국가와 국가 내부의 다중 융복합 거물망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딴 섬처럼 한국 장로교와 한국 기독교가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면 다음 시대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 현재 세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살펴야만 한 교단 다체제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제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클랩스라는 자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을 최근에 또 읽고 있는데 저희 최근 관심은 어떻게 한 나라가 로마 같은 제국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가 클랩스에 대해서 참 한국 교회가 진짜 클랩스 될 것 같은 이런 위기감 속에서 클랩스를 읽었는데 어떻게 한 나라, 국가, 문명, 사회가 붕괴되냐 첫 번째로는 환경파괴 두 번째는 기후변화, 세 번째는 적대적 이웃들이 많아지는 것, 네 번째는 우호적 이웃이 감소되는 것.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적대적 이웃은 무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호적 이웃들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보수 언론들이 상당히 기독교에 우호적이었는데 우호적 이웃들이 다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반응을 하느냐, 우리의 고유 가치에 근거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타파할 것인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이런 거대 환경 속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저희 법이 밖에 있는 것이어서 저희 논의의 출발점을 이종민 박사님께서 2013년 9월 7일에 제안했던 그 말씀에 대한 부활로서 평가를 통하여 논의의 발판을 좀 삼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니까 한 교단 다체제, 이 일이 탄탄한 준비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2014년 9월 2013년입니까? 14년입니까? 인용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나왔지만 긴 과정의 결정적인 열매이고, 이 결과 보고를 보게 되면 2001년에 정체성 회복위원회 구성했고 또 매월 세미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학문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한국장로교 신학회를 2002년에 설립을 했고, 장로교의 날 또 이런 세리머니까지, 리추얼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총회장들과 함께 만남도 가지고 연합총회 헌법안도 확정하시고, 그리고 또 세계의 주요 교단에서 헌법 수용 결의 등 괄목할 만한 이런 일을 해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하루아침에 밀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신학적, 사회적, 정치적 준비 가운데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지당한 명분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델은 성경적이고, 신약 성경은 다양한 신학 전통 색깔의 교회 공동체들로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령의 교통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신약 성경적 이 맨데이트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도 출애굽 이후에 초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마다 영역 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지파들끼리 나누어짐으로써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제국이 일어나서 천하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에브라임도 유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의 경험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남북 두 나라로 나누어진 것보다 역사적으로는 더 큰 비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교단 다체제 모델은 장로교 신앙고백의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개혁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제네바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모두 불가시적인 보편적 교회의 통일성을 고백하므로 다양한 정치 형태를 가진 모든 지역 교회를 서로 인정하며 상호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단 다체제로 나아가는 것은 장로교회의 파운데이션에 근거한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한 교단 다체제 모델은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뱅의 교회연합을 위한 정신과 뼈저린 노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가 참 근실해 보입니다. 그 근실한 논리가 첫 번째 것은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들이 헌법에서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신앙적 유산과 신학적 터전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장로교 연합운동의 많은 이론들을 극복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적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으니까 또 개신교는 분열의 대명사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집단 또 걱정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 연합을 위한 활동은 언제든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역사적, 실제적 과제도 만만치 않아 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보편성과 또 거룩성을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보편성과 거룩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되는데 기구가 하나로 될 때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카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있었던 이 논쟁은 한 교단 다체제가 이루어질 때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과 거룩성을 또 순결성을 강조를 하면서 도나투스처럼 어떤 그 분열 운동을 이루려고 하는 소위 거룩성의 근거에서 분열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그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역사적 과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분열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분열의 원인은 그 시대에는 정말 첨예한 명분과 연관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관, 또 비평학에 대한 관점 차이, 신사참배 문제, 또 WCC 참여 문제, 그리고 양심의 자유 문제, 합신은 총신하고 교리적 차이는 없었지만 양심의 자유 때문에 이렇게 분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역사적 과정 속에 교단들의 벽은 서로 높아졌고 건널 수 없는 강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2014년 WCC 부산대회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보수와 진보 사이에 치열한 논쟁 그리고 소모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 속한 신학자들은 자신의 찬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여러모로 피력했습니다. 한번 피력한 것을 어떻게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학적, 역사적 갈등이 여전히 감정적 앙금으로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어떤 도화선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 간의 차이점에 대한 냉정하고 공정한 인식 이해 없이 연합체의 대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어떤 교단이나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분열한 것에 대해서 I am sorry, we are sorry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분열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신학적 반성이 없었는데 우리 같이 모이자고 해서 정말 모여질 수 있을까? 존 스토트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죄악의 개인주의, 죄악스러운 개인주의 때문에 우리의 증거조차도 그동안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복음주의자들은 너무나 자신의 소왕국을 짓고 싶어 했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의 행동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우리는 회개한다. 칼빈의 시편 주석을 보면 공교회에 대한 거의 관심, 우리가 어떤 사유화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참 구구절절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공공성신학 개념이 사라지고 다 신학교마다 교단 신학화된 이 나이테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더 큰 연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솔직하고 정직한 그 반성,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한기총 산산조각이 났고 한교련 유명무실해졌고, 교권의 문제는 제가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갈수록 더 강화되고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정말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영성과 도덕성과 지성을 갖춘 인물을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예비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김준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번 편지를 주셨는데, 한 10년 동안 김 목사님은 쪼개어진 합동책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하셨대요. 그 모든 교단 지도자들 불러 모아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아이디어 훌륭하다고, 정말 다 모여질 것으로 아셨는데, 그 모든 것이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광야 세대만큼이나 절망적이어서 나를 포함하여 이 세대가 다 죽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장로교회 한 교단 다체제가 정말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지금 다 동키호테처럼 꿈꾸고 있는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가? 이 가능성을 저는 과학 이론에서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복잡계 이론이에요. 이 복잡계 이론이 4C 이론의 마지막 것인데, 4C 이론이 뭐냐면 1950년대, 60년대의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론, 그리고 1970년도의 파급론, 캐타스트로피, 1980년도의 케이오스 시오리, 혼돈론, 마지막에 이제 복잡계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복잡계 이론, 너무나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속에는, 이 세상 속에는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질서가 있는데, 이 숨겨진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 과학자들의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질서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소립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 분자, 물체, 천체, 은하, 우주와 온 세계 속에 있고, 그리고 분자와 화합물에서 세포와 개체와 분집과 생태계에 나타나고, 사회 경제를 이루는 지적인 개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과 사회 전체에 아주 짜임새 있는 질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의 수많은 과학 이론들은 완전한 과학이고 이론이고,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가장 명백한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과학 이론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맞는 말이 동력학에 가면 틀려요. 물리학하고 동력학은 서로 충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과 물리학에 있어서 고전 동력학하고 열역학이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시간의 가역성, 동력학에 있어서는 시간의 가역성이 존재하는데, 동력학 질서, 뉴턴의 동력학 질서에 있어서는 그것이 완벽하게 맞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그 과학적
결실을 만들었는데 동력학으로 가면 시간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데 또 불구하고 둘 다 과학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쪽으로 넘어가면 생물학과 생태학은 고전 동력학 법칙뿐만 아니라 열역학의 법칙도 우주 속에 있는 숨겨진 질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기계적 세계관이 과학 이론으로서 절정에 도달했을 때 디드로가 달걀을 통해서 뉴턴의 한계를 탁월하게 논증했습니다. 달걀은 그냥 물질이에요. 둥강한 물질 덩어리인데 어미새가 열을 가하면 그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반전이 생기고 실이 자라면서 색깔을 띠고 살이 생기고 주둥이가 생기고 날개 축지가 만들어지고 눈과 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란 자리는 창자가 되고 결국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알이 깨어나고 새가 나오고 걷고 말고 고통을 느끼면서 갈망하고 즐기는데 이 모든 생명체의 변화는 결코 기계적 세계관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덩어리인 달걀이 감수성과 기억과 정열과 사고를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전 동력학으로는 생물과 생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디드로가 설득력 있게 논증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문장을 제가 읽어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태학은 동력학과 다른 세계의 질서를 제시한 열역학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을 통해서 동력학의 모순을 해결하고 열역학의 모순을 해결했는데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를 closed system, 닫힌 시스템으로 볼 때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균일한 열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화살은 우주를 종말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역학 법칙에서는.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등한 기능을 갖추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현상은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변과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생명체들은 자기 조직화를 한다. 셀프 오가니제이션을 해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복잡계 속에서 비평형의 조건에서도 생명 과정을 충분히 유지해 간다. 그런 열린 시스템으로서 외부의 에너지를 수용하고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는 복잡계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복잡계에 대한 관점은 뉴턴의 물리학이 만드는 기계적 세계관의 균일적이고 환원적인 관점으로는 생명체들의 다양성과 복잡성 및 자기 조직화를 통한 역설적 상황들을 설명할 수 없으며 숨겨진 질서가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기계적 회귀성으로 짜여진 세계관으로는 복잡한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된 질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픈 시스템으로 우주를 복잡계로 볼 때 세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군들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 고등한 생명의 질서를 때로는 창발시킨다. 이머전스가 여기서 이머전스, 창발한다. 저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주적 질서를 거시적으로 구현하고 자체적인 생명력을 신장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게 주어진 주제가 한 교단파 체제가
한국교회 연합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과학 이론을 가져온 것은 이 과학 이론이 어쩌면 한 교단 다체제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가 나갈 길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하고 있는 질서가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올드 패러다임은 뉴 패러다임으로 자꾸만 바뀌어지면서 이 새 패러다임 속에서 생명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고 새 질서를 거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교단 다체제가 혹시 하나님께서 숨겨둔 질서가 아니었을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두서없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학 논문을 발표하는 줄 알았더니 과학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가 이분을 학생 시절부터 좀 잘 아는데요. 제가 전달했어요. 논문을 하나 읽어보고 당시 대학 때 전공이 뭐야 그랬더니 난 영문과를 알았더니 공과대학을 나왔다고 해요. 제가 얼마나 나온지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아주 참 고맙다고 좋은 논문 써주셔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국교회 가치를 지금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 가능성을 지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논찬을 하실 분, 여러분들 순서에 따라서 백석대학의 총장으로 계신 최갑정 박사님, 이분이 이제 말한 김종호 박사님의 논문을 논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패널 디스커스 시간을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 5, 6분 정도 읽고 이렇게 읽음으로써 논찬을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만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약 부분은 이 김종호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보가 안 하는 것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제가 홍보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백성, 그리고 성령의 순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일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일치가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은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의 격파 등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님의 한 백성에 속하고 있음을 거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회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를 강요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는 4분 오열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개신교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가 서 있습니다. 한국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한국장로교회는 1912년 항해 장로교회로 시작했지만 36년의 일제 식민지 통치 유교동란을 거치면서 1950년대에 고신기장 통합합동으로 분과되었고 현재 250개 이상의 격파로 나눠져 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로교회 분파는 세계 어느 교회사에서 유래를 쳐다보기 힘든 선례가 전혀 없는 분파입니다. 올해 해방과 분단 70주년, 한국교회 성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장로교회 연합과 일치는 시대적 사명이며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45페이지의 평가 부분을 읽겠습니다. 해방과 분단 70주년 그리고 성교 130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교회는
현재 매우 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반기독교 정치의 확산과 교회의 신뢰도 추락,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 세력의 강화 등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성장의 정치에 내리태고 수많은 교포와 교단의 난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등으로 교회 힘도 추락, 신천지 구원파를 위시한 각종 이단 세력 등의 도전 등으로 자초 내지 침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우 박사님의 지적대로 지금 한국교회는 다중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위기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와 일치와 연합을 지키기도 합니다. 김 박사님께서 발제 논문 본론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 한국 장로교회 한 교단 다처리에 대한 이종윤 목사님의 제안평가,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한 교단 다처리 신학적 역사적 실제적 과제, 한국 장로교회 한 교단 다처리 가능성 짧게 관점에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 과학 이론을 많이 독원해서 저도 이해하기 힘들습니다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렇게 또 설명서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한국 장로교회가 한 교단 다체제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장로교회 하나되면 한국교회 연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김정우 박사님의 발제 논문에 첨부되어 있는 몇 가지 영향력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한국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회 위치는 한국교회의 분열을 종식하고 연합을 이루어가는데 중심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기총과 한교련의 통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인 거룩성과 보편성을 증진시키는 게 기할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자들의 유산인 교회의 3대 표징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전의 바른 시행, 건증의 바른 시행을 촉진시켜 참 교회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중구 남방 예산 중복의 낭비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교회 교단 중심의 선교 개혁과 선교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박경수 박사님이 지적하신 신학교육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중국선교와 남북 통일 이후에 단일 이북 교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팻만하게 하고 있는 반기독교 정서, 이슬람 포교와 각종 이단들의 침투에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교회의 신임도와 함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한국 장로교회는 한국교회 분열에 앞장서온 지난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분열의 원인을 분석, 반성하고 주님의 기도요 바울서리의 권면을 따라 하나됨을 이루어 내일의 건강한 한국교회 건설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거리 없는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는 신약 성경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던 그 모임, 우리가 1차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지역 교회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오늘날 지역 교회의 당일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다는 이 시스템이 과연 성경적인가? 저는 성경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신학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이 한 교단 같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피라미드 시스템보다도 오히려 수평적인 연합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위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라미드 시스템을 통해서는 계속 권력 의지의 시장이 있어서 교회의 분열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둘째는 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거룩성 앞에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를 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사도신경은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성에 일치하는 사도신경을 떠나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빠져있는가? 거룩한 공예라는 그보다도 오히려 하나의 거룩한 공예를 하든지 이 하나됨을 해서 사도신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부분에 전문한 교회사관한테 교신의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설사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도 거룩한 공예라는 이 말 속에도 분명하게 칼빈이 강조한 하나됨의 강조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의미가 우리의 번역사에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들어가고 하면 훨씬 더 뜻도 교회라는 것은 하나라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교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좀 사도신경을 좀 새롭게 해석하거나 하나를 하나의 거룩한 공이라는 이 말이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각종 총장님이 큰 대학을 경영하면서 좋은 논찬을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룩한 한 교회, 한 공회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의 거룩한 공회, 왜 사도신경에 번역에서 이걸 뺐는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신경 번역의 주모자였기 때문에 지금 가는 대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죠. 공교회. 그러니까 이 퍼블릭, 카톨릭 처치를 말하는데 이 카톨릭 처치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카톨릭 처치 자체가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를 또 갖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처치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것은 당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이 발제를 하시고 논차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강국수께서 나오셔서 장비를 말씀해 주시면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이나 잠시 쉬셨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아주 핫 디스커션을 할 텐데 참여하게 해드리겠습니다.